아버지, 아버지. 1456년 6월 8일 새벽 저작거리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남자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그의 아들이, 그리고 또 그 옆에서는 손자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처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지편전 부제학 빡팽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신하, 단종의 스승이었던 그가 어째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456년 6월 8일 한양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죄인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박팽년,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저자가 박팽년이냐? 조선 최고의 학자가 역적이 되었구나. 군중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박팽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일간의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는 쿨하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의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중림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과 박기년, 그리고 그의 세 아들 박헌, 박순, 박분까지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음의 길로 나왔습니다. 능지처참을 집행하라. 집행관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능지처참, 대역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자르고 마지막에 목을 치는 형벌이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박팽년의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악! 그러나 박팽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혀를 깨문 것이었습니다. 왼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른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왼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사지가 모두 잘린 박팽년의 몸통만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단종 전하, 만세. 박팽년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침내 칼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아버지. 바로 옆에서 아들 박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박순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놈도 같은 방법으로 처형하라. 집행관이 명령했습니다. 칼날이 다시 번쩍였습니다. 박순의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젊은 청년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박순은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80세의 할아버지 박중림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박팽년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사지가 잘려나간 박순의 몸통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저작거리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지막 칼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갔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팽년의 형제들도 차례로 처형당했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 박기년, 박팽년의 다른 아들들인 박헌과 박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멸문당했습니다. 처형이 끝나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대역죄인이다. 시체를 거두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시신들은 저작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날아들어 시신을 쪼아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1456년 6월 8일 박팽년 가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불과 22년 전 1434년까지만 해도 박팽년은 조선 최고의 천재 학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끼던 신하였고 지편전의 집대성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멸문의 화로 몰아넣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학자는 왜 역적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3대가 함께 죽어야 했을까요? 이제 39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7년, 태종 17년 충청도 회덕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순천 박씨 집안의 박중림과 안동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팽년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가문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박원상은 공조전설을 지낸 명망 높은 관리였고 할아버지 박안생도 학식이 깊은 선비였습니다. 아버지 박중림은 더욱 뛰어났습니다. 그는 사려가 깊고 과묵했으며 경서에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박중림을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그는 김종서의 추천으로 대사헌, 이조 판서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린 박팽년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박중림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7살에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된 지금은 경전을 논하는 수준이 어른을 능가합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중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어린 시절부터 글씨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필체는 중국 남북 조시대의 대서예가 종효와 왕이지에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는 조선의 왕이지가 될 것이오. 서예의 조예가 깊은 선비들이 감탄했습니다. 1432년 박팽년이 16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생원시에 합격했습니다. 16세의 생원, 주변에서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박중림의 아들이 생원이 되었다더군. 아직 16인데 말이오. 천재라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려. 2년 후인 1434년 세종 16년 박팽년은 알성문과에 응시했습니다. 알성시는 임금이 문묘에 참배한 후 치르는 특별 과거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박팽년은 18세였습니다. 같은 시험장에는 17세의 성산문도 있었습니다. 두 천재가 만난 것입니다. 문제가 나왔다. 시험관이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재생들이 붓을 들었습니다. 박팽년의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한 시험관이 소리쳤습니다. 이 답안은 경학과 문장, 필법이 모두 완벽합니다. 다른 시험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누구의 답안이요? 박팽년이라는 18세 재생입니다. 18세에 이 정도 경지라니. 박팽년은 을과 구등으로 급제했습니다. 같은 해 성산문도 급제했습니다. 조선의 두 천재가 동시에 과거에 합격한 것입니다. 급제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이 말했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 이 두 사람을 집현전에 불러들이라. 1435년 세종 17년 박팽년은 19세의 나이로 집현전 정자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집현전의 가장 낮은 구품 관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설립한 최고의 학술기관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와 지리, 의학, 천문, 어학 등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집현전에 들어가자마자 맡은 일은 통감훈의 편찬이었습니다. 자치통감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박팽년의 재능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박팽년, 너는 집현전의 집대성이로다. 집대성,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학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경학, 문장, 필법 모두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학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책을 편찬했습니다. 1438년 세종 20년 세종은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사가독서였습니다. 관청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박팽년, 성산문, 신숙주, 이계, 하위지, 이석형. 너희들은 삼각산 진관사로 가서 독서에 전념하라. 세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명의 젊은 천재들이 삼각산 진관사로 향했습니다. 진관사는 한양 북쪽 삼각산 자락에 있는 고요한 절이었습니다. 6명의 학사들은 그곳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시를 지어 주고받았습니다. 성산문의 시는 호방하지만 섬세함이 부족하고 하위지의 글은 논리가 뛰어나지만 시는 부족하네. 동료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논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팽년은 어떤가? 박팽년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네. 경학, 문장, 시, 필법. 모자란 것이 없지. 동료들은 박팽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가 독서를 마치고 돌아온 박팽년은 집현전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1444년 집현전 부수찬, 1446년 부교리, 같은 해 교리로 승진했습니다. 1446년 9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박팽년은 성삼문, 신숙주와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박팽년이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제 우리 백성들도 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47년 세종 29년 박팽년은 문과 중시에 응시했습니다. 중시는 이미 급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을과로 다시 급제했습니다. 세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팽년, 내가 있어 과인이 든든하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박팽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이 훗날 그의 가문 전체를 파멸로 이끌 씨앗이 될 줄을. 1448년 세종 30년 박팽년은 집현전 직제학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32세였습니다. 같은 해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박팽년을 강서원 좌익선으로 임명한다. 세종의 명령이었습니다. 강서원은 세자를 가르치는 기관이었습니다. 좌익선은 세자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훗날의 문종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세자를 가르치며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자에게 경전을 가르쳤고 세자는 박팽년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1450년 세종 32년 조선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한 것입니다. 제위 3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팽년은 세종의 빈소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신을 집대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신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시 박팽년을 불렀습니다. 경은 이제 세자 시강원 보덕이 되어 세자를 가르치라. 세자는 12세의 어린 홍위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어린 세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을 닮았습니다. 스승님, 이 구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종이 물었습니다. 세자 저하, 그것은. 박팽년이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깊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2년 문종 2년 또 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문종이 제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한 것입니다. 문종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문종은 어느 날 밤 집현전 학사들을 불렀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가 입궐했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문종은 침전에서 신하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어린 단종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경들. 문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이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하오. 문종은 단종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자가 너무 어립니다. 경들이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전하. 박팽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들이 목숨을 다해 세자 저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성삼문도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신들을 믿으소서. 문종은 술을 내렸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문종이 먼저 잔을 들어건 했습니다. 신하들도 술을 마셨습니다.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는 너무 많은 술을 마셔 취해서 쓰러졌습니다. 문종은 내시들에게 명했습니다. 경들을 입직청으로 옮겨 눕히라. 내시들이 세 신하를 업어 입직청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신하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몸 위에는 단비털 가옷이 덮여 있었습니다. 밤중에 문종이 손수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손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 세자 저하를 보필해야 하오. 박팽년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것이 우리의 의리요, 도리요. 성삼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12세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박팽년은 승정원 좌부승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임금을 보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연에서 경전을 강의했고 정책을 논의할 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승지 경은 과인의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요. 단종이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목숨을 다해 전하를 보필하겠습니다. 박팽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진정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단종의 숙부가 권력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1453년 단종 1년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살해당했습니다. 단종의 외삼촌인 안평대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팽년은 그날 궁궐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로 물든 궁궐, 쓰러진 대신들, 그리고 떨고 있는 어린 임금. 전하. 박팽년은 단종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박팽년 경은 계속 단종을 보필하도록 하시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 대감. 박팽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이 되었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임금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윤 6월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그날 박팽년은 경회루 연못가에 섰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는 연못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박형, 무엇을 하시오? 성산문이었습니다. 놓아주게.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네. 아직 상왕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가 상왕을 보필하겠습니까? 성산문의 말에 박팽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소. 아직 끝나지 않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1455년 8월 세조 1년 박팽년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했습니다.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상황을 복위시키겠다. 충청도에서 박팽년은 관찰사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조정에 보내는 장계를 쓸 때 그는 절대 신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거자를 썼습니다. 신은 신하를 뜻했습니다. 그는 세조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사 이 장계는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아전이 지적했습니다. 그대로 보내라. 박팽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조에게서 받은 녹봉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녹봉을 창고에 봉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나는 세조의 녹을 먹지 않는다.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성산문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현전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하형,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성산문이 하위지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오. 하지만 어떻게 하겠소? 방법이 있소. 성산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면 세조는 반드시 연회를 베풀 것이오. 그때 상황도 함께 참석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가 기회요. 운검을 이용하자는 말이요? 그렇소. 운검은 왕을 호위하는 무사였습니다. 연회 때 유일하게 칼을 차고 왕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아버지 성승을 찾아갔습니다. 성승은 무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상황을 복위시키려 합니다. 성승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돕겠다. 성산문은 유흥부도 찾아갔습니다. 유흥부도 무신이었습니다. 유형, 우리와 함께 하시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소. 나도 함께 하겠소. 이게 유성원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김질과 권자신도 가담했습니다. 성산문은 박팽년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거사를 준비하고 있소. 형도 함께 해주시오. 밀서를 받은 박팽년은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의리요, 도리다. 문종께서 나에게 부탁하지 않으셨던가? 박팽년은 답서를 보냈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소.
그날 밤 박팽년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부인, 예, 영감.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무슨 말씀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다만 만약을 위해. 박팽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감, 제발 무슨 일을 꾸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허니도, 순이도, 분이도. 그 아이들은 어쩌려고. 부인, 영감은 아버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감께서는 이미 80세가 넘으셨습니다. 만약 영감께 무슨 일이 생기면. 알고 있소.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소. 박팽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리면 사람이 아니오. 문종께서 나에게 세자를 부탁하지 않으셨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봄, 박팽년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문관 제학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성산문을 만났습니다. 성형, 거사 준비는 어떻게 되었소? 모든 것이 준비되었소. 이번 달 6월에 명나라 사신 윤봉이 옵니다. 윤봉? 그 윤봉 말이요? 윤봉은 조선 사람이었지만 명나라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 때 조선을 도와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소. 세조는 윤봉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 것이오. 상황도 함께 참석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그 기회군. 맞소. 아버지와 유흥부가 운검으로 들어갈 것이오. 그들이 세조를 제거하면 상황이 보게 하는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5월 박팽년은 어느 날 밤 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한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상왕께서 다시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리요, 도리다. 6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거사일이었습니다. 5월 31일 밤 박팽년은 단종이 유폐되어 있는 창덕궁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상감마마. 박팽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경. 이렇게 위험한 곳에 17세가 된 단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전하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경은 과인을 버리지 않았구나.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들이 곧 전하를 복위시킬 것입니다. 무슨,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박팽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경들이 과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오. 단종이 박팽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팽년은 궁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1456년 6월 1일 아침 한양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팽년은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성공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실패하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세조가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명나라 사신 윤봉을 위해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푼다. 상황도 함께 참석하실 것이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박팽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다. 조회가 끝나고 박팽년은 성산문을 만났습니다. 준비는 되었소? 모두 준비되었소. 아버지와 유흥부가 운검으로 들어갈 것이오. 좋소. 그럼 오늘 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관리가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세자 저하께서 병환이 나셨다고 합니다. 연회에 참석하지 못하신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자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점심때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오늘 연회는 창덕궁 안의 작은 전각에서 열림으로 운검을 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성산문이 소리쳤습니다. 운검을 세우지 말라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운검이 없으면 칼을 들고 세조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은 급히 모였습니다.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박팽년이 물었습니다. 운검이 들어가지 못하면 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모. 유흥부가 말했습니다. 나와 권자신이 그냥 들어가서 칼을 뽑겠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오. 성산문이 말렸습니다. 운검의 칼이 아니면 궁궐 안으로 칼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모. 호위 군사들이 즉시 막을 것이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소.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오. 박팽년이 말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하오. 서두르다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오. 유흥부는 불만스러웠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포기한다는 것이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오. 그날 저녁 연회가 열렸습니다. 세조와 단종 그리고 명나라 사신 윤봉이 참석했습니다. 신하들도 참석했습니다. 박팽년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 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종도 박팽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단종의 눈빛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닌가? 하지만 박팽년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단종의 얼굴에 실망이 떠올랐습니다. 연회가 끝났습니다. 거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6월 2일 성산문이 박팽년을 찾아왔습니다. 박형, 문제가 생겼소. 무슨 문제요? 김질이 이상하오. 어제부터 계속 나를 피하고 있소. 김질이? 박팽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소. 혹시 김질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의금부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너희들을 영모죄로 체포한다. 뭐라고?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누가 고변했소? 성산문이 소리쳤습니다. 김질이 고변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김질, 그 배신자. 성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팽년과 성산문은 끌려갔습니다.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팽년의 집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팽년의 가족들을 모두 체포하라. 아버지, 박팽년의 아들들이 소리쳤습니다. 80세의 박중림이 끌려갔습니다. 형 박대년, 동생 박인년과 박기년도 끌려갔습니다. 아들 박헌, 박순, 박분도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부인들은 나중에 처리할 것이다. 군사들이 말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쇠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팽년, 세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조가 직접 국문하러 온 것입니다. 친국이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과인을 죽이려 했다고? 박팽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라. 누가 함께 했느냐? 이놈. 세조가 소리쳤습니다. 곤장 치라. 쾅, 쾅, 쾅. 곤장이 박팽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피가 튀었습니다. 박팽년의 등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라. 누가 함께 했느냐? 성산문, 하위지, 유성원, 이계, 유흥부, 그리고 저희 아버지. 박팽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있지 않느냐? 김문기, 권자신, 성승, 송석동, 윤영손, 이휘. 박팽년은 모든 이름을 댔습니다. 이미 체포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놈의 아비도 함께 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불효자식,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세조가 노했습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세조는 박팽년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항복하고
다른 사람들만 영모를 꾸몄다고 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박팽년은 웃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나리? 전령이 놀랐습니다. 나는 나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내놈, 네가 이미 신이라 칭했고 나리의 녹을 먹었지 않느냐. 다음 날 세조가 직접 와서 따졌습니다. 저는 상황의 신하로 충청감사가 되었습니다. 박팽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올린 장계를 보십시오. 한 번도 신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오직 거자만 썼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이 올린 장계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살펴보니 정말로 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내려주신 녹봉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창고에 봉해두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1년치 녹봉이 그대로 창고에 봉해져 있었습니다. 세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이놈, 감히 곤장을 더 쳐라.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박팽년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뼈가 부서졌습니다. 6월 7일 박팽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팽년이 죽었다.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세조는 명령했습니다. 시체라도 거열형에 처하라. 다음 날인 6월 8일 박팽년의 시신이 저자거리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미 죽은 시신이었지만 사지를 찢는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끌려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0세의 박중림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노인은 아들의 시신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구나. 시끄럽다. 이놈도 능지처 참아라. 박중림이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80세 노인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상감마마, 만세.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들들도 차례로 끌려 나왔습니다. 장남 박헌, 차남 박순, 삼남 박분. 아버지, 할아버지. 박순이 울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나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형 박대년도 처형되었습니다. 동생 박인년, 박기년, 박영년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집안의 남자들이 하루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박중림, 아버지 박팽년, 형제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3대가 하루아침에 멸문당했습니다. 저자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시신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이들의 시체를 거두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공신들의 집으로 끌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박팽년의 아내는 정인지의 집으로, 형수는 권공의 집으로, 동생의 아내들도 각각 다른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박순의 아내 성주 이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구의 관비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명령했습니다.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박팽년의 재산도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충청도와 경기도에 있던 토지들이 종친과 공신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박팽년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니, 지워지려 했습니다. 오직 역적이라는 이름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박팽년과 사육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 관아의 어두운 방 안, 성주 이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부인,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여종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한다. 세조의 명령이었습니다. 역적의 후손은 살려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그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씨가 신음했습니다. 부인, 힘을 내십시오. 여종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 여종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씨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을 낳았구나. 그때 옆방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종도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산파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순간 이 씨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이를 바꿀 수 있을까? 여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이 씨의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인, 제 딸을 부인의 아들과 바꾸겠습니다. 정말 괜찮겠소? 부인의 아들은 저희 주인님의 손자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여종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씨가 낳은 아들이 여종의 딸이 되었고 여종이 낳은 딸이 이 씨의 딸이 되었습니다. 관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부인은 딸을 낳았다고 여종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아니 부인의 아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름은 팍비라고 하겠습니다. 팍비, 종팍씨라는 뜻이었습니다. 천한 이름으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관리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역적 팍팽년의 며느리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라면 상관없다.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팍팽년의 손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팍비는 여종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팍팽년의 손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466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1469년 예종도 승하했습니다. 예종의 조카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육신은 역적이었습니다. 팍비는 17세가 되었습니다. 1473년 어느 날 한 양반이 대구에 왔습니다. 이극균이었습니다. 그는 성주 이씨의 동서였습니다. 박순의 처남이었습니다. 이극균이 성주 이씨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버님의 부인,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이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소. 아주버님께 아들이 있다고. 이극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소. 이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팍비라는 이름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팍비를 불러오시오. 팍비가 왔습니다. 17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팍팽년의 손자냐? 팍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극균이 말했습니다. 세조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지금은 성종께서 왕위에 계신다. 성종께서는 어질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네가 자수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수 말입니까? 그렇다. 네가 팍팽년의 손자임을 밝히고 자수하는 것이다. 팍비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1473년 팍비는 조정에 자수했습니다. 저는 팍팽년의 손자입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역적의 후손이 살아있다니. 하지만 성종은 자비로웠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팍비가 성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팍팽년의 손자냐? 예, 그렇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내 조부의 죄를 내가 질 필요는 없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내리겠다. 박일산, 오직 하나뿐인 산호보석 같은 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황공하옵니다. 팍비는 이제 박일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조부의 후손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늘의 뜻일 것이다. 잘 살거라. 박일산은 사면되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팍팽년은 역적이었습니다.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00년, 200년, 1691년, 숙종 17년, 235년이 흘렀습니다. 전하, 신들이 아래옵니다. 대신들이 숙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육신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육신? 팍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이들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옵니다. 대신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역모가 아니라 충절이옵니다. 숙종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육신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죄를 사하라. 드디어 사육신이 복권되었습니다. 235년 만이었습니다. 팍팽년에게는 의정부 좌찬성이 추증되었습니다. 형조 참판보다 훨씬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팍팽년의 후손들이 조정에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선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들의 선조는 진정한 충신이었다. 숙종이 말했습니다. 1758년 영조 34년 다시 67년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팍팽년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정, 충성스럽고 올바르다는 뜻이다. 팍팽년의 묘소도 정비되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사육신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최씨 집안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유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팍팽년 대감의 유골입니다. 최씨 집안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1456년 처형 당시 저희 선조께서 몰래 시신을 거두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유골을 보관해 왔습니다. 302년 동안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최씨 집안이 302년 동안 유골을 지켜왔다니 이것이 조선의 의리로다. 팍팽년의 유골은 예장으로 다시 장사되었습니다. 정식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정려문을 내렸습니다. 팍팽년의 집 앞에 충신의 표시로 붉은 문을 세운 것입니다. 팍팽년의 후손들은 대대로 번성했습니다. 박일산의 아들, 손자, 증손자, 순천 박씨 충정공파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대구 달성군 묘리에는 팍팽년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사를 지었습니다. 팍팽년뿐만 아니라 사육신 모두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팍팽년의 현손 박계창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팍팽년의 사당 앞에 5명의 초췌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계창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산문, 이계, 유성원, 하위지, 유웅부요. 아, 선조의 동료분들이시군요. 팍팽년은 손자가 있어서 기일의 제사라도 받는데 우리는 후손이 없어 배가 너무 고프오. 꿈에서 깬 박계창은 즉시 육신사를 지었습니다. 팍팽년뿐만 아니라 사육신 모두를 함께 모신 것입니다. 지금도 육신사에서는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팍팽년과 사육신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팍팽년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이었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충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팍팽년은 말했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야광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도 검은 것처럼 밤에도 빛나는 명월처럼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235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죽었고 그의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팍팽년의 충절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왕위를 빼앗은 세조였을까요? 아니면 의리를 지킨 팍팽년이었을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팍팽년은 단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씨 집안은 팍팽년의 유골을 302년간 지켰습니다. 여종은 주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딸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의리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박일산이 살아남았습니다. 팍팽년의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35년 후 마침내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팍팽년 가문 3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의리는 영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귀신을 보았습니다. 1863년 봄밤 경복궁 교태전 한 내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 달빛 아래 피눈물을 흘리며 회랑을 걷는 그 모습은 마치 이승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 500년 궁궐에서 목격된 수많은 귀신들,
그 정체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살아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1863년 4월 조선 제25대 왕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14년 만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국상이 시작되고 궁궐 전체가 상복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종의 빈전이 마련된 경복궁 교태전 서쪽 회랑. 밤이 되면 이곳을 지키는 내관들과 상궁들 사이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흰옷 입은 여인이 밤마다 나타난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국상 중의 긴장감 때문에 생긴 헛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늘어났습니다. 1명, 2명, 10명. 급기야 낮에도 그 여인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쳤고요.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데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상궁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물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863년 4월 28일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았습니다. 궁중에 괴이한 일이 있다. 밤마다 여기가 출현하여 궁인들이 두려워한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왕이 승하한 직후 궁궐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공식 기록.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숙종시대인 1701년 창덕궁 인경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숙종실록 27년 7월 15일 기록입니다. 인경궁에 궤변이 있었다. 궁녀 여러 명이 흰옷 입은 여인을 목격했다고 아뢰었다. 그 여인은 통곡하며 회랑을 걸어 다녔다고 한다. 숙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즉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고 인경궁 일대를 비우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또 그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승은상궁 박씨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기는 박씨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가왔다고 합니다. 박씨 상궁은 기절했고 깨어난 후 3일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복한 후 그녀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왜 궁궐 한복판에서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돌아다녔을까요? 조선시대 여인에게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궁궐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궁녀들은 항상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려야 했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왕이 머무는 전각 근처를 배회한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이런 목격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뒤져보면 궁궐 귀신 목격담이 수십 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조 시대인 1752년 경희궁에서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희궁의 어느 정각에서 매일 밤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듣는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하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정각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필시 그곳에 원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과인은 귀신을 믿지 않는다. 유교 국가에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영조의 명으로 그 정각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정각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수가 필요해서 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과연 진짜 귀신이었을까요? 유교를 국교로 하는 조선에서 왕과 신하들이 귀신을 두려워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걸까요? 혹시 귀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아니었을까요? 살아있는 누군가가 귀신처럼 보였던 것은 1863년 그날 밤 경복궁 교태전에서 목격된 흰옷 여인.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밤중에 궁궐을 떠돌아다녔을까요? 귀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시대 궁궐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궁궐, 왕이 사는 곳, 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권력이 집중된 장소. 하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궁궐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가장 큰 경복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복궁에는 전각이 5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왕과 왕비, 대비, 후궁들, 그리고 궁녀와 내관들을 합쳐 약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했습니다. 5,000명이 사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궁궐의 내전, 즉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공간에는 남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왕과 환관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입궁하는 나이는 보통 10세에서 15세 사이였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부모와 헤어져 궁궐로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그녀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궁녀가 되면 평생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60세가 되어 궁에서 나간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늙어서 돌아갈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궁녀의 계급은 엄격했습니다. 가장 아래는 생각시 무술이었습니다. 청소와 빨래 같은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 위는 나인, 침방, 수방, 소주방 등에서 일했습니다. 더 위는 상궁, 궁녀 중 최고위직으로 왕이나 왕비를 직접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상궁이 되어도 그녀들은 궁궐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궁궐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일몰 후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궁궐 곳곳에 금표가 세워져 있었고 야간 통행증 없이 금표를 넘으면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특히 왕과 왕비가 머무는 정각 근처는 절대 금지구역이었습니다. 밤에 그곳 근처에서 발견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받았습니다. 심지어 발소리만 들려도 모든 사람이 엎드려야 했습니다. 누가 오시는가? 이 한마디에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궁궐은 낮에도 어두웠지만 밤에는 더욱 칠흑 같았습니다. 전각마다 등불을 밝히기는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회랑과 골목은 항상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후궁들의 삶이었습니다. 후궁은 왕의 총애를 받으면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애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총애를 잃은 후궁은 궁궐 구석의 작은 전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여자였다는 이유로 이런 후궁들을 폐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인, 즉 평민으로 폐위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울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녀들을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폐서인들 중 일부는 밤이 되면 몰래 전각을 빠져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왕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머무는 전각 근처를 서성이며 혹시 왕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왕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치 귀신처럼 누군가 그녀들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봤다. 하지만 그녀들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궁궐, 5,000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 하지만 그곳은 도시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는 살아있는 귀신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뒤져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 귀신을 봤다는 기록이 수십 건이나 됩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유교 국가 조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인경궁의 원기 숙종 27년, 숙종실록 27년 7월 15일 기록입니다. 인경궁에 궤변이 있었다. 궁녀 16명이 흰옷 입은 여인을 목격했다고 아뢰었다. 그 여인은 통곡하며 회랑을 걸어 다녔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풀어 헤쳤다고 한다. 인경궁은 숙종의 후궁들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희빈장 씨가 폐위되기 전에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상궁 이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숙종은 이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즉시 인경궁에 무당을 불러 굿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굿을 허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굿을 한 후에도 목격담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 후인 8월 12일 다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또 그 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3명의 궁녀가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숙종은 결국 인경궁 일부 전각을 비우도록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경궁에는 희빈장 씨가 폐비된 후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살해 경희궁의 곡소리 영조 28년, 승정원 일기 영조 28년 3월 7일 기록입니다. 경희궁 집경당 서쪽 전각에서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있었다. 처음에는 한두 명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자정 무렵이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가 우는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흐느끼다가 점점 커집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전각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필시 그곳에 원기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는 거부했습니다. 과인은 귀신을 믿지 않는다. 다만 그 전각을 사용하지 않겠다. 영조의 명으로 그 전각은 비워졌고 이후 아무도 그곳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전각에서 곡소리가 들렸을까요? 집경당 근처는 영조의 후궁 중 한 명이 죽은 곳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 영조의 총애를 받았지만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독살 의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살해 경복궁 소주방의 궤변 철종 7년, 승정원 일기 철종 7년 5월 3일 기록입니다. 경복궁 소주방에서 괴이한 일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릇이 혼자 움직이고 불이 저절로 꺼진다고 한다. 소주방은 왕과 왕비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항상 궁녀들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벌어진 후 궁녀들이 밤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한 궁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릇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어깨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주방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주방 근처에는 예전에 궁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음식에 독을 넣으려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명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여성이 목격했습니다. 둘째, 후궁이나 궁녀가 죽은 곳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셋째, 원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신 목격담은 대부분 밤에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궁궐, 복잡한 회랑,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궁녀들. 하지만 과연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궁궐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죽었습니다. 병사, 자살, 처형, 살해. 공식 기록에는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 누명을 쓰고 죽은 여인들, 살해당하고도 병사로 기록된 여인들. 그녀들의 원한이 귀신 이야기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살아있는 누군가가 귀신처럼 떠돌았던 걸까요? 이제 귀신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그것은 폐비 윤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1476년 성종은 17세의 나이로 윤 씨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는 윤기견, 양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윤 씨는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1476년 윤 씨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질투가 심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총애하면 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도 했습니다. 성종실록 10년 6월 19일 기록입니다. 왕비 윤씨가 질투로 인해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조선시대의 왕비가 왕을 때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관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비를 폐위해야 합니다. 성종은 망설였습니다. 윤씨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결국 1479년 6월 9일 성종은 윤씨를 폐위했습니다. 성종실록 10년 6월 9일 기록입니다. 왕비 윤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윤씨는 29세였습니다. 두 아들을 두고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79년 7월 3일 성종은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고변했습니다. 윤씨가 무당을 불러 왕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1479년 7월 3일 윤씨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이 29세. 그녀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다만 질투했을 뿐인데 왕을 저주한 적 없다. 억울하다. 윤씨가 죽은 후 그녀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성종은 아들들에게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연산군은 20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24세였습니다. 즉위 초기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504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우연히 어머니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 연산군은 미쳤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기록입니다. 임금이 어머니 폐비 윤씨의 일을 알고 크게 노했다. 당시 폐비를 주장했던 신하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연산군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신하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윤씨를 복권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재헌왕후이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윤씨는 25년 전에 죽었고 그녀의 무덤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미쳐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창덕궁에서 귀신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9월 기록입니다. 궁중에 궤변이 있었다. 밤마다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고 한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폐비 윤씨의 원기다. 연산군은 이 소문을 듣고 더욱 미쳤습니다. 어머니가 원기가 되어 떠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찾으신다. 연산군은 궁궐 곳곳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윤씨의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당시 창덕궁에는 윤씨처럼 폐위되거나 총애를 잃은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들은 궁궐 구석에 유폐되어 살았습니다. 혹시 그중 한 명이 밤에 몰래 나와 궁궐을 배회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연산군이 어머니의 원기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억울하다. 나도 원한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인들이 밤에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요?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인들. 폐비처럼 버림받고 폐비처럼 잊혀진 여인들. 그녀들이 귀신처럼 궁궐을 떠돌았던 것입니다. 윤씨의 원한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원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귀신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귀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귀신의 두 번째 정체, 그것은 폐서인들이었습니다. 폐서인, 서인으로 폐위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버림받으면 폐서인이 되었습니다. 폐서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여자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폐서인들은 궁궐 구석의 작은 전각에 유폐되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인현왕후 폐위 사건입니다.
1689년 숙종은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했습니다. 그리고 후궁 희빈장씨를 왕비로 올렸습니다. 인현왕후는 창덕궁의 작은 전각에 유폐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인민씨가 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그곳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녀 몇 명만이 그녀를 모셨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인현왕후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92년 어느 신하가 몰래 인현왕후를 만나고 왔다고 적은 기록입니다. 전 왕비께서는 비좁은 방에 계셨다. 옷은 낡았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 못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셨다. 다만 눈빛이 너무 슬펐다. 인현왕후는 매일 밤 울었다고 합니다. 시녀들의 증언입니다. 마마께서는 밤마다 우셨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셨습니다. 희빈이 들을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불로 얼굴을 덮고 조용히 흐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이 되면 인현왕후는 몰래 정각을 빠져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숙종이 머무는 대전 쪽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숙종이 자신을 다시 찾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오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는 어둠 속에서 대전을 바라보다가 다시 정각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를 봤다면 어땠을까요? 달빛 아래 흰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인. 머리는 제대로 빗지 못해 조금 흐트러진 모습. 멀리 대전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모습. 귀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창덕궁에서 귀신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1692년 승정원 일기 기록입니다. 창덕궁 모처에서 밤마다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여인이 인현왕후였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창덕궁에는 인현왕후뿐만 아니라 다른 패서인들도 있었습니다. 숙종의 후궁 중에는 총애를 잃고 유폐된 여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숙의 최씨 1688년 총애를 받았지만 1년 만에 버림받았습니다. 숙원 박씨 1690년 총애를 받았지만 역시 버림받았습니다. 그녀들도 궁궐 구석에 유폐되어 살았습니다. 그녀들도 밤이 되면 몰래 전각을 빠져나와 배회했을 것입니다. 왕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왕이 혹시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하지만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밤마다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산 사람이지만 귀신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1694년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습니다. 희빈장씨가 폐위되고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현왕후는 1701년 5년 만에 3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폐 생활 5년 동안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은 후 희빈장씨는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빈장씨가 패서인이 되었습니다. 1701년 10월 희빈장씨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인경궁에서 귀신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흰옷 입은 여인이 통곡하며 회랑을 걷는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희빈장씨의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빈장씨처럼 버림받은 다른 후궁이었을까요? 패서인들은 죽어서도 귀신이 되었고 살아서도 귀신처럼 살았습니다. 그녀들의 삶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총애를 받으면 권력을 얻지만 총애를 잃으면 귀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귀신. 궁궐에는 그런 산 귀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들이 밤마다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인들이. 하지만 아무도 그녀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귀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귀신의 세 번째 정체. 그것은 훨씬 더 소름 끼칩니다. 궁궐에서 살인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이 죽었습니다. 후궁들이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 혹은 실족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해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중 암투, 권력 다툼, 질투, 복수, 이런 이유로 수많은 여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살인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왕실의 위신 때문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왕실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인은 은폐되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1686년 숙종 12년 창덕궁 우물사건. 승정원 일기 숙종 12년 4월 3일 기록입니다. 궁녀 한 명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 나이는 23세. 실족사로 처리한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기록을 보면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어느 황관의 사적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20세기에 발굴되었습니다. 간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소주방 궁녀 김씨가 우물에서 익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물 근처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여럿 있다. 김씨의 목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 목을 졸랐던 것 같다고. 하지만 공식 기록은 실족사였습니다. 조사는 없었습니다. 범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김씨를 죽인 사람이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혹은 권력자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씨가 죽은 후 그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물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궁녀들은 그 우물을 피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물 근처에서 흰옷 입은 여인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진짜 귀신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김씨를 죽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 우물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녀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김씨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마라. 만약 누가 물어보면 실족사라고 대답해라. 혹시 이상한 것을 봤다면 귀신을 봤다고 말해라. 왜 귀신을 봤다고 말하라고 했을까요? 귀신 이야기로 만들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그건 미신이야. 유교 국가에서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일축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살인사건이 귀신 이야기로 둔갑했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 경희궁 독살 사건. 영조의 후궁 중 한 명인 숙의 문씨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영조실록 28년 3월 12일 기록입니다. 숙의 문씨가 병으로 졸서했다. 나이 27세. 하지만 문씨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전날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증상은 구토와 복통. 전형적인 독살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은 병사였습니다. 문씨가 죽은 후 경희궁 집경당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앞서 말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영조는 이 소문을 듣고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 전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영조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씨가 독살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 안 되었습니다. 범인이 왕실 내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실을 귀신 이야기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궁궐에서 귀신 목격담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사람들이 그곳을 피합니다. 둘째, 증거가 사라집니다. 셋째, 목격자들이 입을 다뭅니다. 귀신을 봤어요. 그래? 그건 미신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일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살인을 봤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가 시작됩니다.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귀신을 봤어요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권력자들은 살인사건을 귀신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은폐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환관의 사적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궁중에는 귀신이 없다. 하지만 귀신 이야기는 많다. 왜일까? 숨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살인, 독살, 자살. 이 모든 것을 귀신 이야기로 덮어버린다. 그러면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는다.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궁궐의 귀신은 죽은 자의 원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의 네 번째 정체, 이것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정신병에 걸린 궁녀들이었습니다. 궁녀들은 10대에 입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궁궐에 갇혀 살았습니다. 해와 달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광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광증은 정신병을 뜻합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궁녀 박씨가 광증으로 폐질이 되었다. 상궁 김씨가 광증으로 인해 쫓겨났다. 광증에 걸린 궁녀들은 어떤 증상을 보였을까요? 첫째, 헛것을 봤습니다. 둘째, 혼잣말을 했습니다. 셋째, 밤중에 배회했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를 받았다가 버림받은 궁녀들이 광증에 잘 걸렸습니다. 경종즉위년 어느 궁녀가 밤마다 궁궐을 배회했습니다. 승정원 일기 경종즉위년 11월 3일 기록입니다. 궁녀 이씨가 광증으로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돌아다닌다. 붙잡아서 조사했다. 이씨는 40세였습니다. 15세에 입궁하여 25년간 궁녀로 살았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잠깐 받았지만 곧 버림받았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궁궐 구석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흰옷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왕비다. 나를 왕비로 인정하라. 목격자들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귀신이다. 결국 이씨는 붙잡혔습니다. 신문 결과 광증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이씨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발견되어서 쫓겨났으니까요. 발견되지 않은 광증 궁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각을 빠져나와 배회했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헛것을 보고 울고 웃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녀들을 봤다면? 귀신이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63년 4월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그 후 경복궁에서 흰옷 입은 여인이 목격되었습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 여인의 정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계 박씨, 철종의 후궁이었습니다. 1857년 철종의 총애를 받아 수기에 봉해졌습니다. 당시 나이 19세였습니다. 하지만 총애는 2년 만에 끝났습니다. 1859년 철종은 다른 후궁을 총애했습니다. 박씨는 버림받았습니다. 박씨는 경복궁 구석의 작은 정각에서 살았습니다. 1863년 철종이 죽었을 때 박씨는 29세였습니다. 철종이 죽은 후 박씨는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철종의 빈전이 있는 교태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전하,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혼잣말을 하며 걸어 다녔습니다. 목격자들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정신까지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고종즉위 초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궁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씨 같은 광증 궁녀들이 밤에 배회해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박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경복궁에 귀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귀신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폐비처럼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원한이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 둘째, 폐서인들이 밤에 몰래 배회하는 모습. 셋째, 살인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소문. 넷째, 정신병에 걸려 실제로 배회하는 궁녀들.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산 사람인데 죽은 것처럼,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들이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누군가 그녀들을 보면 외쳤습니다. 귀신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비극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궁궐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궁녀들은 모두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500년 역사의 종말이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일부 생존 궁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중 한 명이 승은상궁 박씨였습니다. 그녀는 1930년대에 어느 학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학자가 물었습니다. 궁궐에 정말 귀신이 나타났습니까? 박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궁궐이었습니다. 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박 씨는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산 사람이 귀신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479년 사약을 받고 죽은 패비 윤 씨. 그녀의 아들 연산군은 어머니를 복권시키려 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를 재헌 왕후로 추존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복권도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패비 윤 씨가 되었습니다. 그 후 300년이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은 윤 씨를 다시 복권시켰습니다. 윤 씨가 죽은 지 219년 만이었습니다. 왜 숙종이 복권시켰을까요? 숙종 자신도 왕비 인현 왕후를 폐위했다가 복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 씨의 억울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윤 씨를 재헌 왕후로 추존하고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 씨의 원한은 219년 만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원한을 누가 기억했을까요? 역사만이 기억했습니다. 1701년 사약을 받고 죽은 희빈장 씨. 그녀는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1718년 숙종은 희빈장 씨를 복권시켰습니다. 옥산부대빈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희빈장 씨의 아들이 훗날 경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종이 즉위하자 어머니를 복권시켰습니다. 희빈장 씨가 죽은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빈장 씨도 이미 죽었습니다. 복권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귀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실제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그것은 수백 년을 갑니다. 패비 윤 씨의 원한은 219년을 갔습니다. 희빈장 씨의 원한은 17년을 갔습니다. 그 원한이 귀신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귀신은 없었습니다. 원한만 있었을 뿐입니다. 궁궐, 권력의 정점.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했습니다. 왕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왕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버림받았습니다. 궁녀는 평생 갇혔습니다.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1910년 모두 쫓겨났습니다. 500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이야기로 진실을 덮는 사람들, 여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제도, 약자의 절규를 괴담으로 만드는 권력. 그것이 진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두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패비 윤 씨가 죽은 후 그녀를 몰래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은 윤 씨의 시신을 거두어 제대로 묻어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그 대가로 최 씨 집안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 집안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219년 후 윤 씨가 복권되었을 때 최 씨 집안도 복권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선시대 궁궐에서 귀신을 봤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귀신이다 하고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다가가서 물어봤을까요? 누구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쩌면 그 귀신은 도움을 청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발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계속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궁궐에는 귀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처럼 떠돌아야 했던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 버림받고 미쳐버린 여인, 살해당하고도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여인. 그녀들이 궁궐을 떠돌았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귀신이다. 하지만 진짜 귀신은 없었습니다. 권력이 만들어낸 가장 슬픈 괴담이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궁궐에 나타난 귀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